자녀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모든 것을 다 해줬더니 오히려 무시당하게 되었습니다. 돈도 주고 시간도 주고 인생도 바쳤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사실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자녀에게 사랑받는 부모와 존경받는 부모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이에요. 오늘 이 차이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내일부터 자녀의 태도가 바뀝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명절날 자녀들이 모였는데 부모 말은 듣는 둥마는 둥하고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모습, 조언을 해주면 요즘 세상 모르신다며 흘려듣는 모습, 용돈을 드려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당연하다는 듯 받아가는 모습, 더 속상한 건 자녀가 필요할 때만 연락이 온다는 겁니다. 손주 봐달라는 전화, 돈 빌려달라는 전화, 집안일 도와달라는 전화. 그럴 때는 언제든 달려가는 부모인데 정작 부모가 외로울 때는 바쁘다며 전화 한 통 없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집안에서 투명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부모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이사를 간다, 직장을 옮긴다, 아이 학교를 바꾼다. 전부 결정하고 나서 통보만 합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평생 자녀를 위해 헌신했는데 왜 존중은 받지 못하는 걸까요? 혹시 우리가 뭔가 잘못한 걸까요?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애들은 다 저래. 효도라는 게 사라진 세상이야. 우리 때랑은 달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요즘 세대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친 게 있는 걸까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는 건 자녀 잘못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부모가 만든 결과입니다. 너무 잘해줬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이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쉽게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겁니다. 잘해주는 게 잘못이라니, 희생하는 게 문제라니. 하지만 이건 심리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모든 걸 다 해주는 부모일수록 자녀에게 무시당합니다. 아무 요구도 하지 않는 부모일수록 자녀에게 가볍게 여겨집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바라봐야 존경하게 될까요? 사랑받는 부모와 존경받는 부모, 이 둘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알게 될 겁니다. 자녀에게 당당하게 존중받는 부모가 되는 방법을 단 하나만 바꿔도 내일부터 자녀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자녀를 위해 헌신했지만 무시당했던 분. 하지만 단 한 가지를 깨닫고 나서 자녀들이 완전히 달라진 그 이야기를,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알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뭘 잘못했는지, 앞으로 뭘 바꿔야 하는지.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글이 여러분에게 유익했다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 유익하지 않았다면 노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이 저를 더 발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인생이 바뀌는 깨달음을 얻으실 겁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68세 강태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태수 씨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공무원으로 35년을 근무하고 은퇴했습니다. 두 자녀를 대학까지 보냈고 결혼도 시켜줬습니다. 큰아들 결혼할 때는 전세 자금으로 5천만 원을 보탰습니다.
딸이 사업한다고 할 때는 3천만 원을 선뜻 내줬습니다. 손주들 용돈도 한 번에 10만 원씩 쥐어줬습니다. 은퇴 후 태수 씨의 하루는 손주 돌보는 일로 채워졌습니다. 아들 내외가 맞벌이를 하니 누군가는 손주를 봐야 했습니다. 태수 씨는 기꺼이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주들 아침밥을 먹이고 유치원에 데려다 줬습니다. 오후 4시면 다시 데리러 가서 저녁까지 돌봤습니다. 주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약속이 생기면 손주들을 맡았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이틀을 온종일 보는 일도 잦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태수 씨는 아들에게서 주말에 손주를 봐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실 그날은 친구들과 한 달 전부터 약속한 산행날이었습니다. 태수 씨는 아들 목소리가 급해 보여 친구들에게 미안하다고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주말 내내 손주를 돌봤습니다. 월요일 아침 손주들을 데려다 주고 집으로 돌아온 태수 씨는 온몸이 쑤셨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소파에 누웠습니다. 그때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주말에 애들 봐주셔서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다음 주말에도 괜찮으시죠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태수 씨는 문자를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있었지만 물어보는 건 없었습니다. 괜찮은지가 아니라 괜찮으시죠였습니다. 며칠 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업이 어려우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태수 씨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은퇴 후 모아둔 돈이 2천만 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절반을 주면 자신은 1천만 원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태수 씨가 여유가 없다고 하자 딸은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버지는 연금도 나오시지 않냐고, 자신은 지금 당장 급하다고 했습니다. 태수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연금도 나오시잖아요. 그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연금으로 사니까 돈이 남아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연금은 한 달에 100만 원이었습니다. 생활비, 병원비, 경조사비를 내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번에 빌려준 돈도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 씨는 오랜만에 아내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잘해줬다고, 자식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줬으니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태수 씨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태수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평생 자녀들에게 다 해줬는데 왜 나는 이렇게 가볍게 여겨지는 걸까? 다음 날 태수 씨는 복지관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상담사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태수 씨는 지난 3년간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말을 하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자녀에게 사랑받는 부모와 존경받는 부모는 다릅니다. 모든 것을 다 해주면 사랑은 받을 수 있지만 존경은 받기 어렵습니다. 존경은 경계에서 나옵니다. 어르신도 어르신만의 삶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태수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 깨달았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태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바꿔야겠다고. 주말이 되었습니다. 아들에게서 또 손주를 봐달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태수 씨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아버지도 오늘 약속이 있어서 안 될 것 같다고.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목소리로 아버지가 무슨 약속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태수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만의 일정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한 겁니다. 아버지는 언제든 손주를 봐주는 사람으로만 여겨지고 있었던 겁니다. 태수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친구들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전화를 끊고 나서 태수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자녀에게 안 된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태수 씨는 친구들과 산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마음껏 웃었습니다. 자녀 걱정 없이, 손주 걱정 없이,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산 정상에 서서 바람을 맞으며 태수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내가 이런 시간이 필요했구나.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 하는구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수 씨는 손주 돌보는 일을 일주일에 2번으로 줄였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자신을 위해 썼습니다. 처음에는 아들 내외가 불편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태수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아들이 먼저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는 시간 괜찮으세요? 며느리도 달라졌습니다. 손주를 맡길 때마다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예전처럼 당연하다는 듯 맡기지 않았습니다. 딸도 변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전화 대신 안부를 묻는 전화가 왔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들 가족이 태수 씨 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주들이 뛰어와 안겼습니다. 아들은 태수 씨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태수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거야. 아버지도 아버지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동안 아버지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태수 씨는 아들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우리 서로 존중하며 지내면 되지. 그날 저녁 태수 씨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젊은 시절의 자신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잘했어. 이제야 제대로 사는 거야. 태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녀에게 존중받으려면 먼저 자신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모든 것을 주는 부모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사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날 이후 태수 씨와 자녀들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의존이 아니라 존중으로, 당연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태수 씨는 이제 진짜 부모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태수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혹시 나도 저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셨나요? 태수 씨가 깨달은 것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실이었습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주는 부모는 사랑받을 수는 있어도 존경받기는 어렵다는 것. 존경은 경계에서 나온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태수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부모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평생 자녀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자녀가 배고프지 않게, 춥지 않게, 부족하지 않게. 우리 자신은 아껴 쓰면서도
자녀에게는 아낌없이 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녀는 우리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설명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사람은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노력 없이 주어진 것에는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녀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모가 언제나 모든 것을 들어주면 자녀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부모가 언제나 희생하면 자녀는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에게 거절당한 경험이 없는 자녀는 부모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부모도 자기 삶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자녀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태수 씨의 아들도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언제나 손주를 봐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아버지도 자기 일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한 번도 안 된다고 말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버지가 한 번도 자신의 일정을 우선시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경계가 없는 관계는 의존 관계가 되기 쉽다고. 의존 관계에서는 존중이 사라집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받는 관계. 그 관계에서 주는 쪽은 점점 지치고 받는 쪽은 점점 당연하게 여깁니다. 태수 씨가 손주를 매일 봐주는 것은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경계 없는 희생이었을까요? 사랑은 상대를 성장시킵니다. 하지만 경계 없는 희생은 상대를 의존하게 만듭니다. 진짜 사랑은 때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철학자들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일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만남은 나와 너가 독립된 존재로 만날 때 일어난다고.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는 존재가 되면 부모는 부모로서의 정체성을 잃습니다. 자녀 역시 부모를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부모도 자신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도 자신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도 자신의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가 부모를 한 명의 어른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야 자녀가 부모를 존경할 수 있습니다. 태수 씨가 친구들과 산에 갔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날 태수 씨는 오랜만에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 하는구나. 바로 그 깨달음이 태수 씨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거울 효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태수 씨가 자신을 존중하기 시작하자 자녀들도 아버지를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수 씨가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자 자녀들도 아버지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증명된 현상입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상대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그 사람을 대합니다. 상대가 자신을 가볍게 여기면 우리도 그 사람을 가볍게 여깁니다. 상대가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 우리도 그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부모가 자신을 희생하고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면
자녀는 무의식적으로 부모를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경계를 지키면 자녀는 부모를 존중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기심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진실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도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부모가 자신을 억누르고 자녀에게만 맞추면 그것은 진실한 관계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헌신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억울함과 서운함이 쌓입니다. 태수 씨도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기꺼이 손주를 돌봤지만 속으로는 친구들과의 약속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서운했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돈을 줬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노후가 불안했습니다. 그런 감정들이 쌓이면 관계는 무너집니다. 언젠가는 폭발하거나 아니면 서로 멀어지게 됩니다. 진짜 건강한 관계는 솔직함에서 시작됩니다. 나도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관계,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관계, 내 필요도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관계. 그런 관계에서 진정한 존중이 자라납니다. 태수 씨가 처음으로 아들에게 안 된다고 말했을 때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 순간 태수 씨는 떨렸습니다. 아들이 실망할까봐, 나쁜 아버지로 보일까봐.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오히려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더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들은 처음으로 아버지도 자기 삶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도 자기만의 시간과 자기만의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아들에게 더 이상 무조건 해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존중해야 할 한 명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계의 힘입니다. 경계는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경계는 거부가 아닙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경계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진짜 사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이런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희생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부모도 한 명의 사람입니다. 부모도 자신의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아니,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은 부모의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녀도 배우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고 자녀도 배웁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기 삶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건강한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태수 씨의 아들은 아버지를 보며 배웠을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모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희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아들에게도 좋은 가르침이 되었을 겁니다. 아들도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보편적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자신을 희생하며 사는 모습을 자녀가 봅니다. 그리고 자녀는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사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는 다른 것을 배웁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모든 것을 주며 무시당할 것인가? 아니면 경계를 세우고 존중받을 것인가? 두려울 수 있습니다. 자녀가 실망할까봐, 나쁜 부모로 보일까봐. 하지만 태수 씨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다. 경계를 세웠을 때 관계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건강해졌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변할 차례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한 번쯤은 안 된다고 말하는 것, 자신의 일정을 먼저 생각하는 것,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 그 작은 변화가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시간을 먼저 챙기는 습관을 들이세요. 자녀가 부탁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일정을 정하는 겁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은 친구들과 만나는 날. 매주 화요일 오후는 병원 가는 날. 매주 토요일 오전은 취미 활동하는 날. 이렇게 자신의 일정을 먼저 정해 놓으세요. 그러면 자녀가 부탁할 때 자연스럽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날은 내가 약속이 있다고.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평생 자녀 일정에 맞춰 살았는데 갑자기 내 일정을 먼저 생각한다는 게. 하지만 이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부모도 자기 삶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자녀의 요구에 즉시 답하지 마세요. 자녀가 무언가를 부탁하면 우리는 즉시 그래라고 대답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잠시 시간을 두고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이것을 해줄 수 있는지, 내가 지금 이것을 해줘야 하는지, 손주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면 즉시 답하지 마세요. 내 일정을 먼저 확인하고 하루나 이틀 뒤에 답하세요.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면 즉시 통장을 열지 마세요. 내 형편을 먼저 생각하고 며칠 뒤에 답하세요. 이렇게 시간을 두고 답하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달라집니다. 자녀는 부모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부모의 답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세 번째, 안 된다고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일 겁니다. 평생 그래라고만 해온 우리에게 안 된다는 말은 너무나 낯설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안 된다는 말은 거부가 아닙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손주 봐달라는 부탁에 이번 주는 어렵다고 말하기. 돈 빌려달라는 부탁에 지금은 여유가 없다고 말하기. 집안일 도와달라는 부탁에 오늘은 피곤하다고 말하기.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 겁니다. 나쁜 부모가 된 것 같고 자녀를 실망시킨 것 같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나쁜 부모의 행동이 아닙니다.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어른의 행동입니다. 자녀는 처음에는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됩니다. 부모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부모도 자기 삶이 있다는 것을. 네 번째,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으세요. 자녀와 관계없는 자신만의 세계를 만드는 겁니다. 취미든 운동이든 봉사활동이든 공부든. 등산을 좋아하면 등산 모임에 나가세요. 노래를 좋아하면 노래 교실에 다니세요. 그림을 좋아하면 그림 그리는 시간을 가지세요. 자신만의 즐거움이 생기면
자녀에게 덜 의존하게 됩니다. 자녀가 바빠서 연락이 없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자녀가 방문하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그런 부모를 보며 존경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기 삶을 즐기는 부모,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부모, 그런 부모를 자녀는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5번째, 자녀의 삶에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우리는 자녀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자녀의 일, 자녀의 고민, 자녀의 계획. 하지만 자녀도 자기만의 영역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모든 것에 관여하면 자녀는 숨이 막힙니다. 자녀가 이야기하고 싶을 때 들어주세요. 하지만 자녀가 말하지 않는 것까지 캐묻지 마세요. 자녀가 조언을 구할 때 도와주세요. 하지만 자녀가 원하지 않는데 조언하지 마세요. 이 거리 유지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자녀가 걱정되고 자녀를 돕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는 것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지켜보는 것입니다. 철학자 칼 융은 말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자기 자신이 되는 시간이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자녀를 위해 사는 시간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자녀를 다 키웠으면 이제는 자신을 돌볼 때입니다. 평생 자녀에게 쏟았던 에너지를 이제는 자신에게 쏟을 때입니다. 6번째, 자녀에게 도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늘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녀에게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는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부탁하세요. 짐을 옮겨야 하면 도와달라고 하세요. 병원에 가야 하면 데려다 달라고 하세요. 외로우면 전화해 달라고 하세요. 처음에는 미안할 겁니다. 자녀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될 겁니다. 하지만 자녀도 부모를 도울 기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녀도 부모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야 관계가 균형을 이룹니다. 7번째,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말하세요. 외로우면 외로우다고 말하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세요. 우리는 늘 참았습니다. 자녀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좋은 부모로 보이고 싶어서.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언젠가는 폭발하거나 아니면 서로 멀어집니다. 솔직한 감정 표현이 관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자녀도 부모의 진짜 마음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 에리 프롬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성장을 돕는 것이라고. 우리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의 성장을 막는 일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자녀가 독립적인 어른으로 자라도록 돕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도 성장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배우고 계속 변화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의존하는 부모가 아니라 자기 삶을 사는 당당한 어른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8번째, 인내심을 가지세요. 이 모든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태수 씨도 몇 달이 걸렸습니다. 처음 안 된다고 말했을 때 자녀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처음에는 자녀가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부모가 달라졌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꾸준히 경계를 지키세요. 꾸준히 자신의 삶을 사세요. 그러면 자녀도 점차 변할 겁니다. 부모를 당연하게 여기던 태도가 바뀔 겁니다. 부모를 존중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 변화는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녀가 여러분을 존중하게 되면 자녀도 행복해집니다. 죄책감 없이 부모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으로 부모를 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음 세대로도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손주들은 부모가 조부모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며 자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웁니다. 건강한 관계란 무엇인지, 어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훌륭한 부모입니다. 평생 자녀를 위해 헌신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때입니다. 자녀에게 사랑받는 부모를 넘어 존경받는 부모가 될 때입니다.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자신의 일정을 먼저 정하기, 자녀의 부탁에 즉시 답하지 않기, 안 된다고 말하기, 자신만의 즐거움 찾기. 이 중에서 하나만 골라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평생 헌신한 부모로서, 한 명의 어른으로서, 한 명의 소중한 사람으로서, 이제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자녀에게 미안해하지 말고, 자신을 존중하며, 그럴 때 자녀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경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실천할 것이 몇 번인지 적어주세요. 1번부터 8번 중에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할 것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다짐이 이 글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듭니다. 함께 변화해 나가겠습니다. 함께 존중받는 부모가 되어 갑시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